이런 곳에 제 사연은 처음 보내보는데 좀 쑥스럽기도 하고 막상 적으려니까 머릿속으로 정리도 안 되고 그러네요. 그래도 한번 옛날 기억을 잘 끄집어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참 고마운 분이 계시거든요. 20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 아니 어쩌면 그 시작은 훨씬 오래전일 수도 있겠네요.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저는 그분을 가슴속에 품고 죽을 때까지 기억을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분이 제 사연을 보고 계신다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그럼 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라도의 한 지역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저는 그 시대에 흔치 않은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 가족을 보면서 신기하다고 하였죠. 참 특이하단 말이야. 우리 동네에는 제일 가는 인꼬 부부인데 왜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낳았지? 그러게 말이야. 사이 안 좋은 박신혜도 애만 넷이구만. 왜 하나밖에 안 낳았대?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인꼬 부부셨습니다. 오죽했으면 동네 꼬마들도 저희 부모님을 보고 인꼬가 지나간다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사이좋은 저희 부모님도 물론 아이를 많이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낳으신 후 어찌된 일인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년 동안이나요. 부모님께서 이건 그냥 나 하나 키우라는 하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자식을 더 낳지 않기로 하셨답니다. 그렇게 저는 외동아들이 되었죠. 학교를 다닐 때 같은 반 친구들 중에 남녀 합쳐서 외동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 시절엔 그만큼 외동이 흔치 않은 거였거든요. 그래서인지 친구들은 외동에 대한 이상한 환상도 있었고 저를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아유, 진국이는 좋겠다, 좋겠어. 나는 우리 막내 동생 업고 다니느라 허리가 아파 죽겠어. 너는 동생 업을 일도 없고 얼마나 좋냐? 그것뿐이겠냐? 진국이는 맨날 달걀 후라이 혼자 다 먹는다더라. 나는 달걀 후라이 어머니가 해주면 형들한테 다 뺏겨서 먹을 것도 없어. 기름 냄새만 맡는다니까. 아이고 부럽다. 나도 외동이었으면 얼마나 좋아. 동생을 업을 일도 없고 달걀 후라이를 혼자 다 먹는 것도 맞는 말이었지만 저는 외동인 게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제가 친구들을 부러워했죠. 그럴 만한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우선 저희 집은 그리 잘 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동네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셨거든요. 달걀 후라이를 혼자 다 먹는다고는 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달걀 후라이를 먹으면서 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별로 부러워할 만한 건덕지가 못 되는 거였죠. 또 친구들이 제가 옷을 물려 입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부러워했지만 저도 옷을 물려 입었습니다. 동네 형들한테서 작아진 옷들을 물려받아서 입고 다녔죠. 그리고 제일로 친구들이 부러웠던 이유는 바로 심심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친구들은 항상 형제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학교로 오고 갈 때도, 학교를 안 나오는 날에도, 집에서도 하루 종일 친구들은 언제나 북적북적거리는 가족들과 함께였습니다. 저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7살 때 동네 친구의 2살짜리 여동생이 너무 귀여워서 부모님께 여동생 좀 낳아달라고 어찌나 졸랐는지 모릅니다. 저도 저랑 비슷하게 생긴 형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수만 번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런 외로운 저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더욱 제게 잘해주셨습니다. 부모님끼리 사이가 좋은 것만큼 제게도 아주 다정하게 대해주셨죠. 제가 심심해하지 않게 저랑 아주 열심히도 놀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구멍가게는 저의 놀이터이자 오락실이었죠. 부모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데리고 시내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제일 큰 문방구에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그 시절 제게 그곳은 없는 게 없는 만물상이었습니다. 어떻게 매달 가는데도 매달 새로운 장난감이며 신기한 것들이 줄을 서 있는지 눈이 이리저리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신기한 모양의 캔디도 있고 씁쓸한 초콜릿도 있고 게임도 엄청 많고 장난감도 별게 다 있었습니다. 그날만큼은 제가 부자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진국이
사고 싶은 거 다 사. 라고 하셨고, 저는 장난감을 한알은 품에 안았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그 장난감을 모두 사주셨죠. 그 장난감과 간식들은 한 달 동안 저의 놀잇감이었습니다. 그게 어찌나 재밌고 그 추억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장난감을 들고 돌아오는 날이면 저는 동네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동네 애들이 죄다 몰려와서 제 장난감을 서로 만져보겠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입이 닳도록 역시 외동이 최고네 라고 외쳐대었죠. 이런 다정한 부모님 덕에 저는 조금은 덜 외롭게 자란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부모님과의 사이도 엄청 각별하고 좋았고요. 부모님은 제게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매일 저를 웃게 해주시는 저만의 코미디언이셨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구멍가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저의 배꼽은 나만하지를 못했습니다. 숨어 있다가 깜짝 놀래어주는 것 일상이었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신다던가 재밌는 게임을 준비해 두신다던가 코미디언이 텔레비전에서 하는 것들을 흉내 내주시기도 하셨죠. 아버지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인가 저는 사춘기도 딱히 안 겪었습니다. 고등학생쯤 되면 애들이 한 번씩 이상해지곤 하잖아요. 학교를 안 나온다던가 나쁜 형들하고 어울린다던가 가지 말라는 곳에 몰래 간다던가요.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집에 가는 게 제일 재밌었거든요. 손맛 좋은 어머니의 밥을 먹는 것도 좋았고, 아버지하고 씨름 한판 하는 것도 좋았고요. 넉넉하지도 않고 북적거리지도 않았지만 최고로 행복했던 가족이었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저는 공업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공부는 영 제 체질이 아닌 것 같아서 일찍이 기술을 배우려는 목적이었죠. 기술도 재능이더라고요. 처음 배우는 건데도 뚝딱뚝딱 해내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저처럼 평범한 애들은 참으로 어설펐습니다. 그래도 제가 노력은 좀 할 줄 아는 성격이라 엄청 노력해서 남들만큼 하게 되었죠. 공고 애들은 원래 공부 잘 안 합니다. 요즘은 다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공고 애들 무지하게 공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이 팍팍 오르더라고요. 시험 앞두고 교과서 몇 번 본 게 전부인데 반에서 2등해서 깜짝 놀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저 시내에 데려가더니 새 운동화를 사주셨었죠. 졸업하고서는 시내에 있는 카센터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사장님이 저희 아버지랑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연이 있어서 사장님이 일을 시켜주신 거였습니다. 그때 사장님한테 무지하게 혼나가면서 일했던 기억이 나네요. 얼굴이 기름으로 시커매질 때까지 일하곤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주변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부터 함께 놀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총 5명이었는데 어른들이 저희를 보면서 독수리 오형제라고 하시곤 하셨죠. 저희는 매일을 함께 했습니다. 어렸을 때 몰래 수박서리를 할 때도 함께였고, 여자애들 노는 데에 가서 짓궂은 장난을 할 때에도 함께였고, 중학생 때 동네 형들한테 축구하다가 두들겨 맞을 때도 함께였고, 인생 처음 사랑의 쓴맛을 경험하던 고등학생 때도 함께였습니다. 저희의 우정은 영원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저희를 갈라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죠. 그만큼 저희는 돈독했습니다. 친구들 중에 저만 공고를 갔는데 그래도 저희 우정은 변치 않았습니다. 집이 다 근처였거든요. 학교 끝나고 익숙하게 서로의 집을 드나들면서 모여서 놀곤 했었죠. 20살이 되던 해에도 친구네서 다 같이 친구 아버지가 선물 받으신 양주를 몰래 먹고 기절을 하곤 했습니다. 외동이었던 제가 심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친구들 덕도 있었습니다. 부모님들끼리도 다 아는 사이였을 만큼 친했었죠. 그랬는데, 야, 나 서울 간다. 뭐? 갑자기 왜? 갑자기 뭔 서울인데? 니네 집 복권 1등 됐어? 너네 아버지 맨날 복권 사시잖아. 아니야, 짜식아.
나 대학 붙었다. 나 서울로 대학 간다. 뭐? 진짜야? 야, 완전 축하해. 이 자식 그렇게 공부만 하더니 진짜 축하해. 독수리 오형제 중 한 명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저희들 중에 제일 공부를 잘하더니 결국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을 한 것이었습니다. 친구와 헤어져야 하는 마음은 분명 아쉬웠지만 진심으로 친구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친구는 미리 학교 근처에 하숙집을 알아봐야 한다면서 눈이 펑펑 오는 겨울날 친구네 아버지의 트럭을 타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넷이 우르르 몰려가서 친구가 떠나는 모습을 한참을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 명이 떠나 사형제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번엔 다른 한 명이 청주로 간다고 했습니다. 큰아빠네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두 번째 친구도 떠나서 저희는 삼형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쓸쓸한 것도 잠시 집에 입영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오지 않기를 바랬던 바로 그 입영 통지서가 말이죠. 친구들 중에 제가 제일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저 군대 들어가던 날 어머니가 펑펑 우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어머니가 항상 들고 다니시는 꽃무늬 손수건이 다 젖도록 눈물을 많이도 흘리셨습니다. 진정한 사나이가 되어서 돌아오겠다고 다짐하고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두 친구도 군대에 갔죠. 마치 100년 같았던 길었던 군대 생활을 끝내고 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카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친구들도 곧 제대를 했죠. 제일 늦게 갔던 친구가 제대하던 날 셋이 모여서 한잔 하던 중이었습니다. 야, 나 이사 간다. 뭐? 갑자기 이사를? 왜? 어디로 가는데? 이 근처? 아니, 할머니 집으로. 할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셨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하시더라고. 그리고 우리 아빠 얼마 전에 권고사직 당하셨거든. 할머니 댁 올라가서 할머니가 하시는 장사 물려받기로 했어. 친구 할머니 댁이 경기도 수원인가 그랬습니다. 그 말을 남긴 친구는 보름도 안 되어서 고향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둘만 남게 되었죠. 이 친구는 부모님들 고향도 다 전라도였고 집 근처 회사를 다니고 있었던지라 떠날 일이 절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줄만 알았죠. 이 녀석이 서울 놀러 갔다가 한 여자를 만났답니다. 한동안 그 여자한테 푹 빠져서 살더니 결국 결혼한다면서 서울로 슝 떠나버렸죠. 서울에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결혼식 한다고 버스 타고 서울까지 올라가서 봤는데 아주 좋아 죽더라고요. 마지막 친구까지 떠나버려서 많이 아쉬웠지만 다들 잘 살고 있으니까 그걸로 됐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엔 저의 첫 번째 친구인 부모님들이 계시기도 했고요. 부모님은 제 친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것을 저만큼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 독수리 오형제들 심심해서 어떡해? 엄마, 나 안 심심해.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잖아요. 아냐, 우리 진국이도 심심할 거야. 그치, 심심하지? 뭐 괜찮은데요? 아냐, 우리 진국이는 심심해. 분명 심심해. 그래서 말인데, 선볼래? 어머니가 서울에 있는 친구 결혼식을 다녀온 뒤로 자꾸 저보고 결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창피해서 부모님께도 말씀 못 드렸는데, 저 여자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자한테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짝사랑도 몇 번 해봤는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자 앞에만 있으면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이 딱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짝사랑이 짝사랑으로만 끝났었죠. 그리고 제가 공고를 다녔잖아요. 죄다 남자인데 여자랑 친해질 기회도 없고 말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상고간 제 친구들은 여자친구도 사귀고 그랬는데 저는 뭐 만화방 자주 오고 여고 여자애나 몰래 바라보는 신세였었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결혼이요? 아니, 여자가 있어야 결혼을 하는 거죠. 제가 여자친구도 없고 별 생각 없다니까 자꾸 선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26이었는데 결혼하기에 이른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아니다. 무슨 선이냐?
30살에 결혼할 거다 하면서 어머니의 권유를 요리조리 피해 다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 끝내고 부모님 가게에 갔는데 아버지 혼자 계시더라고요. 문 닫을 준비를 하시고 계셨습니다. 같이 도와드리고 집에 걸어가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구가, 네 아빠, 결혼하기 싫으냐? 네? 아니요, 그건 아니고. 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는 말이야, 이 세상 태어나서 참 잘했다고 생각한 일이 딱 두 개가 있어. 그게 뭔데요? 첫 번째는 너희 엄마랑 결혼한 일. 내가 참 복도 많지. 너희 엄마같이 예쁘고 마음도 넓고 야무진 사람을 만났으니까. 아빠는 다시 태어나도 너희 엄마랑 결혼할 거야. 엄마랑 아빠 연애해서 결혼하신 거 아니잖아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들이 집안끼리 아는 사이라서 결혼시킨 거라고.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좋아요? 아, 그럼. 결혼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그전부터 너희 엄마 좋아하고 있었거든. 동네에서 마주칠 때마다 얼굴이 뻘개져서 어쩔 줄을 몰라서 피하곤 했었다. 결혼은 그렇게 좋은 거야. 그렇게 행복하고 어쩔 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친구가. 좀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나머지 하나는 뭔데요? 잘한 일이 두 개라면서요. 당연히 우리 진국이를 낳은 일이지. 너는 세상에 둘도 없는 귀한 내 아들이다, 친구가. 너도 얼른 결혼해서 너처럼 귀한 자식 낳아라. 그게 세상 최고 행복한 일이야. 아버지가 저를 보며 해맑게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좀 궁금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일이 그렇게 기쁜가? 결혼을 하면 그렇게 행복할까?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사랑하면서 잘 살 수 있을까? 결혼에 대한 관심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등학생 3학년 때 저희 반 반장이었던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그때 부반장을 했어서 좀 친분이 있던 터라 결혼식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장이 진짜 까칠한 애거든요. 까칠하다기보다는 매일 무표정에 웃지도 않고 되게 딱딱한 로봇 같은 애였습니다. 진짜 어느 정도로 안 웃었냐면 반 애들끼리 반장 웃기기 내기하고 그랬을 정도였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네, 네,만 하던 애였죠. 그렇게 로봇 같던 친구가 결혼을 한다니 솔직히 신기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였거든요. 졸업하고 근처 대학에 갔다는 소식까지만 들었었고 그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었던 터라 그 친구의 결혼식이 더욱 궁금했습니다. 마치 고등학교 동창회 같은 분위기의 결혼식장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죄다 아는 얼굴들이더라고요. 즐겁게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신랑 입장 시간이 다가왔죠. 그런데 그날 본 신랑의 모습은 제가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딱딱하고 냉담했던 반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해맑게 웃는 밝은 신랑의 모습만이 있었죠. 그런 친구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있던 저희 학교 애들이 다 입을 다물지 못했죠. 친구가 신부를 바라보는 표정 또한 놀라웠습니다. 너무 예뻐서,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이더라고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에서 만난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반장, 그렇게 좋냐? 아주 좋아 죽겠다는 표정이던데. 말도 마, 니들도 결혼해라. 꼭 해라. 너무너무 행복하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친구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 머리에서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이요. 저는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그때 말씀하셨던 그 선이요. 혹시 봐도 돼요? 어머니는 박수를 짝짝 치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갑자기 으하하 웃으시더니 옷 사러 가야 한다면서 얼른 시내 가자고 설레발을 치셨죠. 그렇게 저는
인생 처음으로 선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상대는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저보다 1살 어린 여자였습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상대방의 아버지하고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그 선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엄청 잘생겨서 다른 학교에서도 보러 오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 선배가 자기랑 똑 닮은 딸을 낳았다 하셨습니다. 그 얘기만 들었는데도 너무 긴장돼서 심장이 요동을 쳤었죠. 여자는 작은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일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어찌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인사를 해야 할지, 호칭은 뭐라고 하면 좋을지, 밥 먹고 차 마시자고 해도 되는지, 심장이 너무 뛰어서 연이어 깊은 숨만 내뱉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또각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가까워지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숨을 꼭 참고 앉아있는데 구두 소리의 주인이 제 옆으로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김진국 씨? 세상에나 살아생전 그렇게 예쁜 미인은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뽀글뽀글 파마한 긴 머리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서양 여자처럼 얇고 긴 눈썹이 참으로 예쁜 웃을 때 들어가는 볼의 보조개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미인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수줍게 인사를 건네고 파들파들 떨면서 겨우 식사를 주문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한심한데 그날 식사하면서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여자는 계속 저한테 말을 걸었거든요. 고향이 여기라고 하셨죠? 하시는 일은 안 힘드세요?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계속 말을 이어가려는 여자의 말에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이어지지도 않고 이 여자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겠어요. 그날 밥만 먹고 헤어지고는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등짝을 맞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왜 말을 못해? 그 집 딸이 집에 가서 엉엉 울었다더라. 자기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 아니냐면서. 에휴 하여간 여자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는 건 너희 아빠랑 똑같다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유전이었어요. 제가 여자 앞에서 말을 못하는 건 다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여자와의 인연을 끝낼 수 없었던 저는 다시 한번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절대 실수하지 않으리라. 이번엔 청산유수를 떨이라 다짐하면서 말이죠. 아버지께 특훈까지 받았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두 번째 만남엔 일부러 술을 먹었습니다. 술을 먹으면 말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고요. 효과는 좋았습니다. 맥주 2잔 정도 먹으니까 말이 좀 나오더라고요. 여전히 말을 이어가는 재주는 없었지만 대화가 뚝뚝 끊겼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아니었나 봅니다. 다 먹고 가게를 나왔는데 뾰루퉁한 표정으로 제게 묻더군요. 마음에도 안 들면서 왜 또 보자고 하셨어요? 내내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잘 안 할 거면서 왜 또 무안을 주세요? 저는 부끄러워서 그런 건데 여자를 오해하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일 것 같아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노력은 좀 잘한다는 거였죠. 계속 노력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손가락을 쫙 펼쳐서 여자의 얼굴 앞에 보여줬습니다. 딱 10번만요. 10번만 만나주세요. 제가 노력할 테니까. 그래도 싫으면 그만 만나셔도 돼요. 잠시 당황하던 여자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비상이었습니다. 2번 만났으니까 앞으로 남은 건 8번인데 8번 만에 그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만 했으니까요. 아버지랑 둘이 머리 맞대고 어찌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재미도 있고 감동도 줄 수 있는 데이트 코스가 뭘까 아주 머리에 쥐나게 생각했더랬죠. 같이 스케이트도 타고 맛있다는 경양식집도 가고 영화도 보고 외국에서 유행하는 커피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긴장되고 마음 졸였던 8번의 기회를 모두 쓰게 되었죠. 만나면서 알게 된 건데 그녀는 얼굴만큼이나 마음씨도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남에게 기분 좋은 웃음을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었고, 불의를 보고 화를 못 참는 사람이었고, 남의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아량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신 어쩔 줄 모르게 좋은 기분이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그 여자와 있으면 행복하고 마음이 넉넉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약속한 10번을 모두 채운 마지막 날, 저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조명이 조금 어두웠었는데 오히려 좋더라고요. 빨개진 얼굴이 들통나지 않았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를 먹다가 저는 책상 위에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여자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어설프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했습니다. 오, 오늘이 10번째 되는 날인데 나랑 결혼해요. 결혼합시다, 우리. 어찌나 벌벌 떨었는지, 어찌나 긴장해서 큰 소리로 얘기했는지 레스토랑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듣고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날은 다시 생각해도 진짜 떨리네요. 부끄러움에 양손으로 얼굴을 꼭 가린 그 여자가 좋다고 답했고,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그 여자가 제 손을 잡고 하얀 카페트 위에 서 있을 땐 정말 이게 꿈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주례를 봐주시고 양쪽 어머니들이 한복을 입으시고 엉엉 우시는 걸 보면서도 진짜 꿈인가 싶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제가 이런 선녀처럼 고운 여자와 결혼을 하다니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제주도로 4일간의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저희는 제가 사는 동네의 신축 빌라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담한 크기였지만 아이 하나 낳고 새 식구가 살 정도의 크기는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최고 행복하게 살이라 다짐을 했었죠. 결혼 후에 저는 계속해서 카센터에서 일을 했고 아내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둘이 먹고 살면서 저금 조금 할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내던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아내가 촉촉한 눈을 하고 아이가 생겼다고 했을 때 그 기분은 뭐라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걸 품에 안은 것처럼 마음이 넉넉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 열심히 살고 더 정직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양가 부모님께서 뜻을 모아서 저희에게 제안하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이제 아이도 태어나는데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하지 않겠니? 자, 얼마 안 되지만 이거 보태서 가게라도 하나 차려라. 정말 두 집안이 상의한 것도 아니었는데 저희 부모님도 처가댁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애기 돌반지 미리 준다고 생각하고 주신다면서 큰 돈을 저희에게 주셨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하시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자기 사업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하고 안정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 그때 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하던 카센터 근처에 엄청 큰 카센터가 새로 생겼었거든요. 가게가 예전 같지 않았고 사장님께서 매일 가게를 내놓네 마네 하시던 때였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받아든 저는 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 곧 아빠가 될 마당에 하루라도 빨리 자리를 잡자는 마음이었죠. 시내에 좋은 자리를 알아보러 부모님과 함께 거의 매일을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시내에서 잘 되던 김밥집이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급히 가게를 빼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주인이 저렴한 가격에 새를 내놓았었죠. 어차피 음식 장사를 하려고 했었던지라 가게 규모도 딱 좋고 주방도 깨끗하니 많이 안 고치고 쓸만했습니다. 그렇게 그 가게에 들어가서 분식집 장사를 하게 되었죠. 배부른 아내까지 나와서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손님이 꽤 있었거든요. 근처에 여고가 하나 있었는데 저희 가게는 문을 연 지 보름 만에 그 여고생들이 애용하는 분식집이 되었습니다. 분식집 특성상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수입이 꾸준했고 먹고 사는 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저희의 아기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렇게 분식집을 운영하고 5달쯤 지난 어느 날, 세상에 둘도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예쁜 저희 딸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아내하고 병원에 갔는데 일하다가 어머니 전화 받고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병원으로 달려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딸이 태어났고 피덩이에 그 작은 아기를 보게 되었죠. 그 순간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왜 아이를 꼭 낳으라고 하셨는지 딸을 보는 그 순간 알겠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벅찬 행복을 못 느끼고 죽었다면 진짜 억울했을 만큼 너무 큰 행복이었습니다. 딸은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고 저와 아내는 열심히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땐 저희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가게가 학교 시간에 제일 바빴거든요. 그때 잠깐 어머니한테 딸 맡겨두고 아내가 가게 나와서 바짝 일을 하고 다시 아이 보러 가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3돌쯤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참나, 너희 사촌형 결혼 안 하고 평생 혼자 살 것 같더니 40이 넘어서 운명의 짝을 만났다더라. 사람 일 진짜 모르는 거야. 그치? 아무튼 오늘은 결혼식 다녀와야 해서 효정이 못 봐줄 것 같다. 네, 알겠어요, 엄마. 거리도 멀던데 조심히 다녀오세요. 밤 늦게나 오시겠네요. 응, 결혼하는 여자 집이 그쪽인가 봐. 아무튼 엄마랑 아빠 다녀올게. 고생하고. 사촌형이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부모님께서 구멍가게 문을 닫고 결혼식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여자에는 도통 관심이 없던 사촌형이 40이 넘어 결혼한다는 것을 얘기하며 사람 일 진짜 모른다고 하셨던 저희 어머니, 간만에 친척들 얼굴 본다며 좋아하셨던 아버지, 저희 부모님은 그날 결혼식장에 가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도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부모님이 탄 택시가 트럭에 부딪히면서 차가 완전히 뒤집혀 버렸고 그 자리에서 2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진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부모님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후 저는 부모님의 구멍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서 아이를 봐주셨고 아내가 분식집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분식집이 바쁠 시간에는 분식집과 구멍가게로 오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직후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장모님이 혼자가 되셨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장모님께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던 터라 계속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엔 아내랑 각자 가게 하나씩 맡고 일하는 게 좀 힘들어서 구멍가게를 접을까 생각도 해봤지만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조금만 더 버티자는 생각으로 둘 다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아이가 5살이 되었을 때였죠. 그때부터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코피가 나는데 멈추질 않는다고요. 생전 코피 한 번 안 흘린 아이가 무슨 코피인가 싶어서 놀랐습니다. 아이랑 병원에 갔는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감기 말곤 병원 간 적도 없던 저희 애가 백혈병이라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라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애들 중에 급성 백혈병에 걸리는 아이들이 덜어 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왜 저희 아이여야 하는지 그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딸아이는 입원을 했습니다. 장모님께서 주로 아이를 봐주셨습니다.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가게를 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침에 병원에 갔다가 오후에 가게에 가서 장사를 하고 장사를 마치고 다시 병원에 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병원과 분식집, 구멍가게로 오갔었죠. 그때 모든 가족이 다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건 바로 저희 딸아이였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지쳤을까요? 그런데도 딸아이는 매번 저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울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죠.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집도 이사를 하고 구멍가게를 팔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구멍가게는 세를 내고 있던 가게가 아니라 부모님이 남기고 가신 거라서 팔면 어느 정도 돈이 나올 거였습니다. 병원비에 보탬이 될 정도였죠. 또 집도 작은 곳으로 이사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만큼 돈이 절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저는 구멍가게 앞에 큰 글씨가 적힌 종이를 붙였습니다. 세일합니다. 라고요. 구멍가게에 종종 오가던 마을 어른들이 가게를 찾아오셨습니다. 가게 문 닫냐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사정을 말씀드리니까 마치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게에 있는 물건을 몇 개씩 사가곤 하셨죠. 태어났을 때부터 살던 동네였고 부모님 고향도 같은 곳이었어서 동네에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저의 사정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서 가게 물건을 비우는 것에 도와주셨죠. 그 덕분인지 가게가 금방 팔리게 되었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가게를 열심히 정리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구멍가게를 지키고 있는데 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엄청 비싸 보이는 외제차였습니다. 꼭 무슨 회장님이 탈 것 같은 삐까뻔쩍한 차가 저희 가게 앞에 차를 대더라고요. 차 진짜 좋네 생각하면서 금방 차가 빠지겠거니 싶어서 그냥 하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차에서 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리더니 저희 구멍가게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남자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아 보였고 멋진 정장과 구두를 차려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손목에 차고 있는 빛나는 시계도 굉장히 고가의 것으로 보여졌죠. 그런 사람이 이 초라한 구멍가게엔 무슨 일로 왔는지 급히 사야 할 거라도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한참을 가게 안을 서성였습니다. 물건도 없는 좁은 가게에 볼 게 뭐가 있다고 그러나 싶었죠.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남자는 다시 가게 안을 서성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잠시 카운터에서 가게 재고 목록을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라면을 하나를 안고 계산대에 내려놓았습니다. 남아있는 라면을 모두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잠시, 남자는 갑자기 또 과자를 하나를 안고 와서 계산대에 올려놓았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손이 큰가 생각하면서 계산기를 두드렸죠. 값을 매겨주자 남자는 현금으로 계산을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인이 바뀌신 건가요? 예전엔 다른 분이었는데. 아, 저희 부모님이 하시던 가게예요. 아, 그럼 그분들은 지금 어디?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어요. 엄청 예전에 오셨나 봐요. 아, 돌아가셨군요. 그런데 가게에 물건이 왜 이렇게 없어요? 앞에 보니까 세일한다고 붙여 있던 것 같은데. 아, 가게를 팔게 되어서요. 실은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많이 아파요. 그래서 가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기도 하고, 또 돈도 필요하고 해서. 아유, 제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가게 내놓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리 중이에요. 제 말에 남자는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는 옷소매로 눈가를 꾹꾹 눌러 닦았습니다. 남자가 우는 거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갑자기 찾아와서는 느닷없이 우니까 혹시 내 사정이 너무 불쌍했나? 우리 딸 아픈 게 그렇게 슬펐나? 엄청 당황스러웠죠. 어쩔 줄은 몰라서 일단 휴지부터 내밀고 남자가 눈물을 멈추기만을 한참 기다렸습니다. 남자는 잠시 뒤 숨을 가다듬고는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거의 30여 년 전 남자가 아주 어렸을 때였답니다. 그 남자의 고향도 그 동네였대요. 구멍가게 근처에 살았다더군요. 남자는 아주 가난했답니다. 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으셔서 집에 누워 계시고 아버지는 매일 일하러 나가시고 남자 밑으로는 동생이 셋이나 있었답니다. 남자는 항상 배고팠대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고 살았다더군요. 남자뿐만 아니라 동생들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매일 배고프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 정도로 무척이나 가난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굶주림에 지친 어렸던 남자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되었답니다. 바로 저희 구멍가게에서 라면을 훔치는 것이었죠. 처음엔 너무 배고파서 자기도 모르게 절로 손이 움직였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그걸 눈치를 못 채니까 그 남자가 다음 날도 가게를 찾아왔대요. 그렇게 매일매일 무려 6개월 동안 라면을 거의 매일 하나씩 훔쳤답니다. 6개월 동안 거의 매일이라면 그 양이 상당할 텐데 저희 부모님이 몰랐을 리가 있으셨겠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신 거였죠. 남자가 라면을 훔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 라면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답니다. 원래 계산대 옆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아예 가게 밖으로 빼놓으셨다더라고요. 더 가져가기 쉽게 말이죠. 부모님이 일부러 그러신 거였습니다. 그 덕에 남자는 동생들과 굶주리지 않을 수 있었대요. 그러다가 남자의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서울에 있는 고모댁에 가서 살게 되며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매일 생각했대요. 꼭 성공하리라. 그리고 꼭 성공해서 구멍가게를 찾아가리라. 이렇게 말이죠.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꼭 이 은혜 갚겠다고 다짐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너무 늦게 왔네요. 두 분을 뵐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 돈, 그때 그 라면 값입니다.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산 이 라면이랑 과자들, 저처럼 어려운 사람이 오면 나눠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남자는 두툼한 봉투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라면 값의 몇십 배는 되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돈을 받아도 되는 건지 당황해하고 있는 제게 남자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 안 팔면 안 될까요? 그냥 그러셨으면 좋겠어서. 그러면서 남자는 잠깐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차로 가더라고요. 차 운전석에 있던 운전수로 보이는 한 남자와 무어라 대화를 나누더니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10여 분이 지난 후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봉투를 제게 내밀더군요. 그 안에는 수표 여러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주 큰 돈이었죠. 이게 뭔가요? 이건 이 구멍가게 전 사장님이었던 분께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때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부디 받아주세요. 이거로 따님 병원비도 해주시고 가게도 계속 지켜주세요. 네? 아니요.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전 사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나마 그때 제 잘못을 뉘우치고 싶어요. 이래야지 죄책감 안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받아주세요. 아이고, 그렇다고 이렇게 큰 돈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돌아가신 전 사장님 부부 조의금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늦었지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인사가 늦었는데 감사합니다, 사장님. 남자는 진심 어린 눈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감사의 인사가 향한 곳이 제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께 표하는 마음이었죠. 남자가 봉투를 제 손에 꼭 쥐어주고는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게 간판을 한동안 올려다보다가 차를 타고 호련히 떠나버렸죠. 남자의 연락처라도 물어볼 걸 하고 생각한 것은 남자의 차가 떠난 지 한참 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였죠. 저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고 아빠였습니다. 고로 집안의 생계도 책임져야 했고 딸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그 돈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말대로 가게를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약금을 다시 돌려주고 다시 가게 운영을 하기로 했죠. 물건을 다 드러낸 김에 가게 내부를 깨끗하게 재정비했습니다. 오래된 진열대도 교체를 하고 페인트도 새로 바꾸었고요. 그리고 그 돈이 딸아이의 병원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덕분이었을까요? 딸아이의 병에 차도가 생겼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희망이 보인 것이었죠. 그로부터 몇 년 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아이의 병이 완치가 된 것이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그 어린 나이에 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어찌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딸, 그 고생을 다 이겨내고 아주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구멍가게가 있던 곳이 땅값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기 뭐가 생기겠어 했는데 뭐가 생기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때 정말 땅값이 몇 배로 크게 올랐습니다. 그때 마침 살고 있던 집을 내놓고 이사를 가야 하기도 했었고, 저희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셨었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아닌가 싶은 마음에 가게를 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 식구는 서울로 이사를 했죠. 가게를 판 돈으로 서울에 집을 구하고 새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김밥집을 차리고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아내와 저는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도 많고 배달도 잘 되는 소문난 분식집이죠. 그리고 저희 딸은 언제 다 커서 벌써 결혼까지 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책을 많이 읽더니 지금 출판사에서 일을 합니다. 참 기특한 딸이 따로 없네요.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아주 은혜로운 그때 그 남자분은 그 이후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연락처를 알아보려고 애를 써봤지만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동네 어른분들께 여쭤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살던 가족이 있다는 것만 대충 기억을 하시고 행방을 아시는 분은 없으셨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큰 돈을 남기고 간 남자. 그 남자는 저희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으러 왔다고 했지만 되려 제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네요. 다 착하게 사신 부모님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려고요. 혹시 모르잖아요. 나중에 저희 딸이 제 덕에 은혜를 입게 될지. 그날 구멍가게를 찾아오셨던 분이 혹시나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